LH 직원들의 광명 시흥 투기 의혹에 문재인 대통령이 3기 신도시 전체 전수조사를 지시했습니다. 조사 주체는 감사원이나 검찰이 아닌 총리실입니다. 윤석열 총장이 여권이 추진하는 중수청에 대해 부패를 판치게 하는 부패 완판이라며 다시 한번 반대 입장을 분명했습니다. 민주당은 중수청 설치 법안 발의가 4월 재보궐선거 뒤가 될 수도 있다며 속도 조절을 시사했습니다. 이성윤 중앙지검장 등이 연루된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금 의혹 관련 수사가 검찰에서 공수처로 넘겨졌습니다. 김진우 공수처장은 직접 수사 가능성을 시사했지만 현실적 한계가 지적됩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한 요양병원 환자 2명이 숨졌습니다. 50대와 60대 남성으로 기저질환자였습니다. 백신 접종 위탁기관인 한 요양병원에서 사회이사와 그 가족 등이 새치기 접종을 했다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방역당국은 해당 병원과 계약을 해지하고 남은 백신도 회수했습니다. 몸 여러 곳에서 멍자국이 발견된 8살 아이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20대 부모가 긴급 체포됐습니다. 미국에서 정원 8명을 초과해 25명을 태운 SUV가 대형 트럭과 충돌했습니다. 최소 13명이 숨졌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9의 신동욱입니다. LH 직원들의 신도시 후보지 땅 투기 의혹 파문이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 같습니다. LH의 내부 기관과 직원들의 도덕적 해이가 얼마나 심하면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하는 탄식도 쏟아지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 취재진이 현장을 다시 찾아가 봤더니 LH 직원들이 사들인 땅 가운데는 도로와 연결돼 있지 않아서 투자 가치가 크게 떨어지는 이른바 맹지도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시세보다 비싸게 사들여 묘목을 키우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애당초 신도시 개발이 유력하다는 사실을 알고 조직적인 투기에 나섰다는 정황은 이 밖에도 곳곳에서 발견됐습니다. 오늘은 이재중 기자의 현장 취재로 뉴스9 시작하겠습니다. LH 직원 부부로 추정되는 명의자를 포함해 7명이 함께 사들인 땅입니다. 썰어놓은 떡처럼 4필지로 나눠져 있는데 모두 땅과 맞닿은 길이 없어 투자 가치가 떨어진다는 이른바 맹지로 분류됩니다. 이들 7명은 지난해 2월 이 땅을 22억 5천만 원에 사들였다고 신고했습니다. 평당 150만 원 수준인데 맹지임을 감안하면 너무 비싼 값을 치렀다는 게 주변 부동산 업체들의 공통된 평가입니다. 부동산 전문가 사이에선 개발을 확신하지 않고서야 이런 투자는 어렵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맹지는 시세가 보통 80에서 100만 원권 사이인데 150을 줬으니까. 대출 대다수가 지역 농협인 북시흥 농업협동조합 한 곳에서 이루어진 것도 의혹의 대상입니다. 저희도 지금 자체 조사 중이에요. 정확한 데이터 같은 거 없어요. 아예 지금 전혀 응하지 말라고 해서 응하가 오니까 지금. 국토교통부는 LH공사를 상대로 한 자체 조사를 통해 참여연대와 민변이 지목한 10곳 중 2곳은 LH 직원 소유가 아니었지만 4개 필지가 추가로 확인됐고 연루 직원은 현직 13명, 전직 2명으로 모두 15명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이재중입니다. 선거를 앞두고 대형 악재를 만난 여권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부동산 투기를 가장 큰 사회 악으로 규정하고 각종 규제를 쏟아냈는데 그 뒤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사실에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기 때문일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토부와 LH공사 등 신도시 건설 관련 공무원들을 전수조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어서 홍현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에 대해 강력한 조사를 지시했습니다. 충분한 인력을 투입해서 한 점 의혹도 남지 않게 강도 높이 조사할 것. 총리실 지휘로 국토부와 LH 등 신규 택지개발 관련 부서 직원과 가족들에 대해 토지 거래 내역을 전수조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조사 대상도 광명, 시흥뿐 아니라 3기 신도시 6곳 전체로 확대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신뢰 하락 우려에다 부동산 문제가 최대 이슈인 재보궐선거를 의식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투기에 관여된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에 대해서는 단호한 조치를 취하기 바랍니다. 국민의힘은 정부가 자체 조사를 하겠다는 건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격이라며 검찰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검찰이 철저하게 아마 조사를 해가지고서 그 전모가 밝혀지는 것이 아마 정상이 될 거라고 봅니다.
야당은 이와 별도로 국회 상임위 차원의 공동조사도 여당이 요구했습니다. TV조선 홍현주입니다. 그런데 주무장관인 변창흠 국토부 장관의 발언이 논란에 또 기름을 끼얹었습니다. 이번에 문제가 된 투기 의혹 대부분이 자신이 LH공사 사장 시절에 일어난 일인데 마치 낱말하듯 기관장들이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했습니다. 박경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은 어제 LH 직원들의 신도시 투기 의혹이 알려진 후 산하 기관장들에게 경각심을 주문했습니다. 기관장 여러분들께서도 특히나 경각심을 가지시고 하여튼 정량한 조직 문화 정착을 위해서 장관으로서 당연한 말인 듯한데 이 발언이 더 큰 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LH 직원들이 이사 대책에서 신도시로 지정된 광명 시흥지구 땅을 산 게 총 10건인데 이 중 9건은 변 장관이 LH 사장일 때였습니다. 기관장으로서 관리 책임을 따진다면 변 장관이 먼저 사과해야 할 사안이라는 게 야당의 주장입니다. 변 장관은 인사청문회에서도 투기 수요 차단을 주장했습니다. 투기 수요는 차단하는 한편 저렴하고 질 좋은 주택을 충분한 물량으로 하지만 정작 자신은 현 정부가 투기 수단이라며 강력 규제하고 있는 영끌 투자로 큰 돈을 벌었습니다. 지난 2006년 방배동 아파트 구입 당시 집값의 60%를 대출받아 15년간 13억 원의 시세 차익을 거뒀습니다. LH 사장 재임 시절 윤리수칙을 제정했지만 1년여간 징계는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야당은 내로남불의 정수라고 비판했습니다. 자신의 재임 시절 일어난 일임에도 유체이탈 화법으로 청렴도를 높이라며 기관장들에게 애먼 소리를 한 국토부 장관에게 TV조선 박경주입니다. 자, 이제 이렇게 되면 정부가 추진 중인 부동산 공급 대책에도 차질이 불가피하게 됐습니다. 공공개발 예정지로 발표한 지역에 토지를 확보하고 보상하고 집을 지으려면 첩첩산중인데 첫 삽도 뜨기 전에 대형 암초를 만난 셈이죠. 그렇지 않아도 미덥지 않았던 공공개발에 대한 국내 불신도 커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지아 기자입니다. 지난 2월 공공이 주도하면 공정하다며 공공주도 공급 대책을 강조했던 국토교통부. 공공주도 3080 플러스로 집 걱정 없는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하지만 정작 공기업 직원들이 투기 의혹에 휘말리면서 정부의 공공주도 공급 대책이 시작도 하기 전에 신뢰를 잃었다는 비판이 쏟아집니다. 후보지에 선투자해서 투기를 조장한 것은 대단히 잘못된 겁니다. 사실로 증명이 된다면 정부의 신뢰도가 하락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에선 뭘 믿고 땅을 LH에 맡기냐. 다주택자도 투기꾼이라 해놓고 본인들은 크게 해먹었다는 비난이 잇따랐습니다. 그동안 문재인 정부는 다주택 공직자에게 인사불이익을 줄 정도로 투기 척결을 내세웠습니다. 김주원 전 민정수석은 다주택을 해소하지 못해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하지만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과 손혜원 전 의원 등 핵심 인사들의 투기 논란으로 국민 비난을 자초했습니다. 여기에 LH 직원의 대규모 투기 의혹까지 불거지면서 15만 가구가 들어설 신도시 입지를 상반기까지 추가 공개하겠다는 정부 계획도 차질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벌써부터 후보지로 거론되는 다른 지역도 이미 투기가 만연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TV조선 김자입니다. 고양이에게 생선 가게를 맡겨도 이렇게 대놓고 맡길 수는 없는 일입니다. LH 직원들이 실명으로 단체로 대규모로 땅을 사들였는데도 아무도 몰랐다는 사실을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제 의혹의 핵심은 이 사람들이 내부 정보를 어떻게 활용했을까 하는 점에 쏠리고 있습니다. 자, 윤석기 기자. 네. LH 직원들이 땅을 사들인 시기와 정부의 신도시 발표 시기 이 사이에는 어떤 연관성들이 있습니까? 네, 정부가 광명 시흥을 6번째 3개 신도시로 발표한 건 지난달 24일입니다. 그런데 민변이 밝힌 주요 매입 날짜를 보시면 LH 직원들이 이곳에 처음 토지를 매입한 건 2018년 4월 19일로 보시다시피 정부 공식 발표보다 약 2년 11개월 전입니다. 예. 하지만 이 정부가 구체적인 지역 언급 없이 이 신도시 계획을 처음으로 공식 발표한 건 이들이 땅을 산 5달 뒤인 2018년 9월이죠. 그리고 두 번째 매입은 2019년 6월 3일인데요. 두 차례에 걸쳐서 총 25억 원대의 거래가 이루어졌습니다. 공교롭게도 약 한 달 전 정부는
고양과 부천을 신도시 2차 예정지로 발표했었죠. 예. 또 지난해 이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해 수도권 대부분 지역을 규제하는 6.17 대책이 나왔는데 마침 전날인 16일에도 매입이 있었습니다. 토지 매입자 중엔 LH에서 보상 업무를 하는 직원도 있어서 의혹은 더 커지고 있죠. 정부가 부동산 투기 대책을 발표하기 하루 전에 땅을 산 직원도 있다. 이것도 의심이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자, 그리고 또 하나, 농협에서 대규모 대출을 받아서 땅을 샀다. 이것도 의심스러운 거죠? 맞습니다. 전체 매입자금 100억 원의 절반이 넘는 58억 원을 대출을 받았죠. 그것도 농협의 한 지점에서 집중적으로 대출을 받은 것으로 알려집니다. 대출 금리 3%로 돈을 빌릴 경우에 1년 이자가 1억 7,400만 원인데요. 이런 부담을 안고 사들인 2만 3천여 제곱미터 토지 대부분이 농지죠. 자, 이런 투자는 통상 확실한 개발 정보 없이는 하지 않는다는 게 부동산 업계의 대체적인 반응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한 이자 부담을 안고도 땅을 사서 나중에 이익을 볼 수 있다. 이런 생각이 없다면 이런 땅 사기 어렵다. 이제 이런 얘기인데 이게 실제로 신도시로 개발이 되면 어떤 이익들을 기대할 수 있습니까? 먼저 땅값이 매입가보다 오르기 마련이라 시세 차익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보상을 현금이 아닌 토지로 받으면 상가나 아파트를 지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100억 원이 최종적으로는 얼마가 될 수 있을까요? 이자 정도는 월급 타도 내가 각오하고 한 거죠. 이런 투자할 때는 융자 금액의 이자의 최소한의 3배 정도 마진에 한 300억 정도 보고 있는 거죠. 자, 물론 뭐 추정치긴 합니다만 상당한 이익이 기대된다. 이제 이런 전문가 얘기인데, 하지만 이 사람들이 나는 내부 정보를 이용해서 땅을 산 것이 아니고, 상식적인 수준에서 여기가 좋아 보여서 그냥 땅을 산 것이다. 이렇게 주장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연루된 직원들이 대부분 토지 보상과 관련된 직원들이라 나는 몰랐다고 주장하는 것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직원들이 내부 정보를 알았던 것으로 드러날 경우 직원들은 이 정보를 투자에 활용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보시는 것처럼 이 둘 사이에 연관이 없다는 것을 스스로 입증해야 할 것입니다. 예. 미공개 정보가 들어왔고 그 비밀을 이용하지 않고 땅을 샀다라고 하는 거는 앞뒤가 안 맞는 모순적인 발언인 거죠. 예, 물론 뭐 더 정확한 사실관계는 앞으로 조사를 통해서 밝혀지겠습니다만 지금까지 확인된 정황만 보더라도 의심 가는 대목이 너무나 많긴 하군요. 그렇습니다. 예, 윤슬기 기자 잘 들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여권이 특별법까지 만들어서 추진 중인 부산 가덕도 신공항 예정지 주변도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성추행으로 낙마하면서 부산시장 보궐선거의 원인 제공자인 오거돈 전 시장 일가가 이 일대에 수만 평의 땅을 소유 중인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오 전 시장이 선거를 다시 하게 만들었고 사실상 이 선거를 계기로 일대 땅값이 급등하고 있으니까 우연이라면 기막힌 우연입니다. 이태희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2024년 착공 예정인 가덕도 신공항 부지입니다. 부산 시내에서 가덕도로 들어오기 위해선 반드시 거쳐야 하는 길목이 있는데 이 주변 땅을 오 전 시장 일가 소유회사가 보유하고 있습니다. 가덕도 신공항 인근의 오 전 시장 일가가 소유한 땅은 총 3곳, 7만 8천여 제곱미터에 달합니다. 오 전 시장 조카는 공항이 들어설 부지에도 1,488제곱미터의 땅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이 땅의 공시지가는 매입 당시보다 6배 정도 올라 거액의 시세 차익이 예상됩니다. TV조선은 오 전 시장과 가족회사에 연락을 시도했으나 해명을 듣지 못했습니다. 야당에선 특히 오 전 시장이 조카가 공항 예정지 땅을 매입하기 전부터 신공항 건설을 주장해왔다며 안전하고 24시간 운항이 가득한 가덕 신공항을 개발해야 합니다. 이에 충돌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가덕도 공항을 추진하겠다는 게 공약 1호였습니다. 이해 충돌 소지가 있는 것 아니냐. 가덕도 사유지의 80%도 외지인이 보유 중인 걸로 나타나 실제 거주자가 아닌 외지인이 특별법의 수혜를 더 많이 입을 것으로 보입니다. TV조선 이태희입니다.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은 땅뿐 아니라 각종 부동산 시장에도 이미 불을 질렀습니다. 지난해부터 정치권에서 가덕도 신공항 논의가 진행되면서 예정 부지와 가까운 부산 신도시는 집값이 급등했다고 합니다. 지선호 기자가 그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가덕도 신공항 예정부지에서 차로 20여 분 거리에 있는 명지 국제신도시. 지난해 11월쯤 4억 원이었던 전용 75제곱미터형 아파트가 1월 초에 5억 원대에 거래됐습니다. 지난달 초 7억 원대에 거래됐던 또 다른 단지의 전용 84제곱미터형 아파트는 한 달 만에 1억 원이 뛰었습니다. 지난해 말 규제 지역으로 묶였지만 가덕도 신공항 호재가 더 강력하다는 게 현장 분위기입니다. 명지 쪽에 지금 뭐 전력철이나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다들 그 공항도 지금 오늘 아침에 보니까 그 특별법이 통과돼가지고 그러니까 앞으로 새롭게 부재는 계속될 거예요. 악재는 별로 없어요. 근데 그게 실제로 뭐 진행이 되느냐 안 되느냐의 문제죠. 미분양 아파트들도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통과 소식에 속속 계약이 체결되고 있습니다. 그때 국회 본안 통과하면서 기존에 이제 관망하시는 분들이 많이들 오셔서 실질 계약으로 이뤄졌고요. 1% 넘는 상승률을 기록했던 부산 강서구는 올해 들어서도 꾸준한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자체는 대놓고 새로 지정된 택지 지구를 가덕도 신공항과 연관 짓는 상황. 현재의 대저지구 1만 8천호는 가덕 신공항 배후 도시로서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행정수도 세종 이전에 이어 가덕도 신공항까지 집값을 잡겠다는 정부 여당이 오히려 집값 급등의 불쏘시개를 만들고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TV조선 지선호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27년 전 초임 검사 생활을 했던 대구지검을 방문했습니다. 어제 발언의 파문이 워낙 큰 상황이어서 그런지 윤 총장이 가는 곳마다 언론과 시민들이 몰렸습니다. 과연 오늘은 또 무슨 말을 할까? 기자들의 질문 세례도 쏟아졌는데 예상했던 대로 고강도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면 부패가 판을 치게 될 거라며 중수청 설치에 분명히 반대했습니다. 한송훈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차량에서 내린 윤석열 검찰총장이 마중 나온 대구 검찰 간부들과 악수를 나눴고 일부 지지자들도 윤 총장을 환영했습니다. 윤 총장은 중대범죄수사청을 다시 한번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소위 말하는 검수완판 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부패를 완전히 판치게 하는 부패 완판으로서 검수완박,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면 부패 완판, 부정부패가 완전히 판을 치게 된다. 중수청 설치를 통해 검찰 수사권이 폐지되면 부정부패 대응을 못하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총장직 사퇴나 정계 진출에 대해선 말을 아꼈습니다. 중수청법이 계속 강행이 되면은 임기 전에 뭐 총장직을 사퇴할 수도 있다. 그렇게 좀 해석을 해도 되는 건지. 뭐 지금은 그런 말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3시간 동안 이어진 간담회에서는 검사, 수사관 등 30명이 참석해 중수청법에 대해 활발한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윤 총장은 이 자리에서 중수청법으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후퇴하고 피해자는 국민이 될 것이라고 말했고 참석자들은 나중에 지능범죄가 창궐할 텐데 그때 가면 늦을 것이다. 갑자기 이런 법안을 추진하는 속뜻이 궁금하다는 우려가 나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검은 오늘 일선 검찰청으로부터 중수청 대응 의견을 취합해 검토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검찰 내부에서는 중수청 설치 반대쪽 의견이 압도적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윤 총장이 검사장 회의 등을 통해 조직적 대응에 나설지 관심입니다. TV조선 한송원입니다. 윤석열 총장의 이런 예사롭지 않은 반격에 어제 잠시 주춤했던 여권이 오늘은 전열을 정비하고 대응에 나섰습니다. 정세균 총리가 여러 매체에 직접 나서 윤 총장의 발언을 맹비난했고 민주당 의원들은 물론 이재명 경기지사까지 공세에 가세했습니다. 검찰 개혁을 둘러싼 갈등이 윤 총장을 잠재적 대권 주자로 급속히 밀어올리면서 정치권의 긴장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습니다. 여권 내부 분위기는 조정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정세균 총리는 윤석열 총장을 향해 소신을 밝히려면 직을 내려놓고 당당히 처신하라고 정면 비판했습니다. 정치인이지 이게 그냥 평범한 행정가나 공직자의 발언 같지가 않아요. 이재명 경기지사도 가세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다. 임명직 공무원으로서
이 말씀에 들어있는 기준에 따라서 행동해 주시면. 당권 주자인 홍영표 의원은 물러나는 게 도리라고 했고 당에선 역겹다 자중하라 등의 거친 표현도 나왔습니다. 그러면서도 윤 총장이 반대하는 중대범죄수사청 법안 발의 시점은 다음 달 선거 이후로 늦추는 방안도 거론됩니다. 조율이 기간이 좀 길다 보면 선거 뒤에 할 수도 있겠죠. 이 같은 당내 기류는 내달 선거를 앞두고 윤 총장이 사퇴할 경우 재난지원금 지급 등으로 여당이 주도해온 선거 판세에 악재가 될 수 있다는 판단도 깔린 것으로 보입니다. 조국 흑석 공동저자인 김경률 회계사는 윤 총장을 비판한 정 총리를 향해 국회의장을 하다 총리를 하는 게 오히려 삼권 분립에 어긋나는 것 아니냐고 꼬집었습니다. TV조선 조정른입니다. 검찰이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국 금지 사건에 연루된 검사들을 공수처로 넘겼습니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이규원 검사가 그 대상인데 검찰 대신 공수처에서 수사를 받도록 요구했던 당사자들이죠. 이렇게 되면 본인은 아무 잘못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만 이성윤 지검장이 공수처 1호 수사 대상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장윤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김학의 전 차관의 불법 출국 금지 의혹 사건 관련자 가운데 현직 검사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이규원 검사입니다. 수원지검은 오늘 이들을 공수처에 이첩했습니다. 수사기관이 검사의 고위공직자 범죄 혐의를 발견한 경우 공수처에 이첩하도록 한 공수처법 25조 2항에 따른 겁니다. 공수처 1호 사건이 될 거란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사건이 다시 검찰로 돌아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공수처법상 사건에 따라 다른 수사기관에 재이첩할 수도 있는 데다 공수처에 아직 수사 조직이 구성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재이첩 가능성은 얼마나 된다고 보세요? 그거는 지금 말씀드릴 게 아닌 것 같고요. 예, 기록을 보고 판단을 해야 될 사항이라서 일단 내용 파악부터 해봐야 되죠. 공수처 이첩을 주장하며 검찰 소환 통보를 수차례 거절했던 이성윤 지검장은 검찰이 사건을 되돌려받을 수 없다며 검찰 재이첩 반대를 주장했습니다. 수원지검은 어젯밤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 본부장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김 전 차관 출국 금지 절차에 불법이 있는 걸 알면서도 이를 승인한 혐의를 받습니다. 차 본부장은 검사 신분이 아닌 만큼 수원지검이 계속 수사할 수 있습니다. 차 본부장 측은 국민의 법 감정에 맞는지 판단받겠다며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했습니다. TV조선 장윤정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자신을 업무에서 강제로 배제했다는 임은정 대검 감찰정책연구관의 어제 주장에 대해서 박범계 법무장관도 가세해서 윤 총장을 함께 비판했습니다. 10년 전 한명숙 전 총리 뇌물 사건의 수사검사에 대한 감찰을 방해했다는 것이 임 연구관의 주장인데 대검은 감찰 규칙과 규정에 따른 것이라고 일축했습니다. 이 소식은 주원진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혐의가 있으면 수사를 해야 한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한명숙 전 총리 뇌물 사건 재수사와 관련해 임은정 대검 연구관을 공개 지지했습니다. 혹시 뭐 수사지휘권이나 이런 것까지도 검토하시나요? 좀 언급하기가 그래요. 한번 상황 보고 오늘 밤에도 좀 보고. 추미애 전 장관도 SNS에 윤 총장이 임 연구관의 재수사를 방해한다고 가세했습니다. 임 연구관은 한 전 총리 사건 검사들이 재소자 2명에게 위증을 하도록 지시했다는 의혹에 대해 수사해왔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면서 총장이 아끼는 후배를 형사 입건하려 했는데 결국 반려됐다면서 윤 총장이 수사를 방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대검해안 관계자는 모든 것은 규정대로 처리했고 임 연구관 주장은 억지라고 일축했습니다. 특히 검찰청 규정에 따라 고검 검사급 검사 감찰을 감찰 3과장에게 배당한 것일 뿐이고 감찰부장 직속인 임 연구관은 대상 자체가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위증 지시 의혹도 감찰부의 과장 전원과 이성윤 중앙지검장도 혐의가 없다고 결론을 내린 사안이라고 임 연구관의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TV조선 주원진입니다. 국내에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은 뒤 숨진 사람이 나왔습니다. 이 요양병원에 입원해 있던 50대와 60대 남성인데 기저질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사망 원인이 백신 때문인지 기저질환 때문인지 정부가 조사에 나섰습니다. 유지연 기자가 먼저 보도하겠습니다.
오늘 오전 7시 경기 고양의 한 요양병원에서 50대 남성 A씨가 숨졌습니다. A씨는 어제 오전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후 흉통과 호흡곤란으로 응급처치를 받았는데 오늘 오전 다시 심장 발작이 일어나 접종 21시간여 만에 숨졌습니다. 경기 평택의 60대 요양병원 환자 B씨도 오늘 오전 숨을 거뒀습니다. 지난달 27일 백신을 맞은 뒤 고열과 전신 근육통에 시달려왔습니다. 이들은 심장질환과 당뇨, 뇌졸중 등 기저질환을 앓아왔습니다. 질병관리청의 예방접종 피해 조사반 검토 등을 통해서 예방접종과의 연관성을 확인할 계획입니다. 아나필락시스 의심 사례도 3건 접수됐습니다. 접종 후 2시간 내에 호흡곤란이나 두드러기 등이 나타나는 아나필락시스 양 반응으로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아나필락시스 쇼크보다는 증상이 가볍습니다. 3명의 지금 상태는 아까 2분은 지금 호전되었고 1분은 지금 요관찰로 지금 저희들이 현재까지 보고받고 있습니다. 국내 백신 1차 접종자는 어제 6만 3,600여 명 늘어 누적 8만 7천 명을 넘어섰습니다. 방역당국은 앞으로 접종자가 늘면서 이상 반응도 늘어날 것으로 보고 전문가 검토를 통해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유지현입니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백신 접종과 사망과의 연관성을 조사하겠다면서도 쉽지 않을 거라고 전망했습니다. 유럽에서도 백신 접종 후 사망한 사례가 다수 보고됐지만 인과관계가 밝혀진 건 한 건도 없었습니다. 연관성 조사는 어떻게 하고 왜 어려운지 계속해서 박상준 기자입니다. 정부는 우선 사망자가 맞은 백신과 동일한 제조번호의 백신을 맞은 사람들을 조사합니다. 비슷한 이상 증세가 있었는지 확인해 백신에 문제가 있었는지 보기 위해서입니다. 또 같은 의료기관에서 접종한 사람들도 조사해 접종 과정에 오류가 있었는지도 확인합니다. 다른 원인으로 숨졌을 가능성도 살펴보게 됩니다. 하지만 지난해 잇따른 독감 백신 접종 후 사망 사례처럼 연관성을 밝히기는 어렵습니다. 예상치 못한 그런 이상 반응이 접종 건수가 늘어나면서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특히 신규 백신인 코로나19 백신에 대해서는 인과성에 대한 파악이 쉽지는 않을 걸로 판단을 합니다. 실제 영국에서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후 205명이 숨졌지만 인과성이 밝혀진 건 한 건도 없었습니다. 중요한 건 사망한 사람이 의약군, 대조군에서 나와요. 인과관계가 있는 것처럼 더 먼저 말하는 건 맞지 않다. 방역당국은 아스트라제네카 임상시험 결과 기저질환자들에게 비슷한 면역 효과와 안전성이 확인됐다며 과도한 우려는 삼가달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접종자들의 의식 상태가 좋지 않거나 고열이 있을 경우 접종을 연기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TV조선 박상준입니다. 요양병원 의료진과 환자, 종사자 등의 백신이 우선 접종되고 있죠. 다 아시는 것처럼 코로나에 가장 취약한 계층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백신 접종 위탁기관인 한 요양병원에서 사회이사와 그 가족 등이 새치기 접종을 했다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방역당국은 해당 병원과 계약을 해지하고 남은 백신도 회수하겠다고 했습니다. 배상용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동두천의 한 요양병원입니다. 이곳에서도 지난달 26일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했습니다. 환자와 종사자 등 170명이 백신 주사를 맞았는데 이 과정에서 병원 고위층과 가족이 새치기 접종을 했다는 의혹이 나왔습니다. 방역당국 조사 결과 사회이사 6명과 이들의 가족 4명, 직원 가족 1명이었습니다. 가족 5명이 병원 종사자로 둔갑해 백신 주사를 먼저 맞은 겁니다. 종사자하고나 해서 이제 승인을 줬다는 거죠. 허위로 낸 거네요. 그렇게 이제 진행되어 있는 것 같아요. 방역당국은 병원에 상주하지 않는 사회이사가 접종 대상자인지 여부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새치기 접종 의혹이 불거진 해당 요양병원에 대해 백신 접종 위탁 계약을 해지할 방침입니다. 또 남은 백신을 전량 회수하고 위법 사실이 확인되면 형사고발도 할 예정입니다. 다만 해당 요양병원 쪽에서 지금 이런 불법 사례를 지금 했기 때문에 형사고발까지 전반적으로 강력한 제재 수단을. 해당 요양병원은 취재진의 여러 차례 연락에도 입장을 밝히지 않겠다며 취재를 거부했습니다. TV조선 배상윤입니다.
그런가 하면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는 백신 바꿔치기 논란이 일었습니다. 정부 지침대로라면 코로나 환자를 치료하는 의료진에는 화이자를 접종해야 하는데 병원 측이 간호사와 일부 레지던트를 아스트라제네카 접종 대상자로 분류해 놓은 겁니다. 그럼 대신에 화이자를 맞게 된 사람은 누구인지 정은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의 한 대학병원 음압병동에서 코로나19 환자를 돌보는 간호사 A씨는 최근 병원의 백신 접종 명단을 보고 당황했습니다. 정부 지침에 따라 화이자 백신을 맞을 것으로 기대했지만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대상자로 분류된 겁니다. 음압병원은 순위에서 밀렸다. 저희는 아스트라를 맞으니까 좀 잘못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죠. 확진 환자 회진을 도는 레지던트들도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대상자에 포함됐습니다. 대신 화이자 백신 접종 대상자에는 외래나 응급 환자를 진료하는 교수들이 여러 명 포함됐습니다. 응급실을 1순위를 했고 남은 사람들을 높으신 그 교수님들만 본인들 이름을 세운 게 이해가 안 가죠. 하지만 병원 측은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호흡기 관련된 쪽이라든가 이런 어쨌든 확진자를 좀 더 많이 밀접 접촉할 수 있는 그런 대상자들이 더 우선 대상이 된 거고요. 선정에 문제는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음압병동 등의 종사자는 방호복을 입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위험 노출이 덜해 우선순위에서 밀렸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병원의 코로나19 환자 중증 치료 병상은 9개로 병상당 10명씩 모두 90명분의 화이자 백신이 배당됐습니다. TV조선 정은혜입니다. 코로나 신규 확진자는 나흘 만에 다시 400명대로 올라섰습니다. 외국인 근로자 집단 감염을 잡는 게 급선무라고 판단한 방역당국은 외국인 근로자가 있는 전국 만여 개 사업장 집중 점검에 나섰습니다. 서영일 기자입니다. 경기도 동두천의 한 사업장에 차려진 임시선별검사소입니다. 외국인 근로자들이 검사를 받기 위해 줄을 서 있습니다. How did you get here? Yeah, I'm here because I'm nervous. 동두천에 등록된 외국인 3,966명 가운데 어제까지 1,014명이 검사를 받았습니다. 아직 3분의 2 이상이 검사를 받지 않았지만 확진자는 총 96명으로 하루 새 12명이 늘었습니다. 또 연천군 섬유가공업체와 파주 페인트 생산업체, 이천 박스 제조업체 등에서도 새 집단 감염이 발생하거나 확진자가 늘었습니다. 정부는 외국인 근로자가 있는 전국 11,900개 사업장에 대해 이달 집중 점검을 벌일 계획입니다. 외국인 고용업체 중에서 5인 이상 외국인 제조업체 중에서 기숙사를 제공하는 업체를 전수점검할 예정이고요. 특히 사업장 감염이 속출하는 경기도와 충남의 업체에서는 환경검체를 채취한 뒤 PCR 검사도 할 계획입니다. 환경검체에서 바이러스가 검출되면 근로자 전수검사를 할 예정입니다. 방역당국은 검사로 인해 추방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며 이주 노동자들에게 검사를 받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TV조선 서영일입니다. 성전환 수술을 한 뒤 강제 전역을 당했던 변희수 전 하사가 오늘 오후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사회부 연결합니다. 자, 황선영 기자 전해주시죠. 네, 변희수 전 하사가 오늘 저녁 충북 청주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변 전 하사는 오늘 오후 5시 50분쯤 청주 상당구에 있는 자택에서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신고자는 충북 광역 정신건강복지센터로 변 전 하사가 지난달 28일 이후 연락이 안 돼 119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기 북부의 한 육군부대 소속이던 변 전 하사는 지난 2019년 휴가 중에 외국에서 성전환 수술을 받고 돌아와 지난해 1월 전역했습니다. 당시 육군은 변 전 하사에 대해 군 인사법 등 관계법령상 계속 복무할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한다며 강제 전역을 결정했습니다. 변 전 하사는 다시 심사해달라며 지난해 2월 육군본부에 인사소청을 제기했지만 육군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국가인권위는 지난해 12월 이와 관련해 성전환 수술은 심신장애 개념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인권 침해라는 판단을 내린 바 있습니다. 변 전 하사는 육군 참모총장을 상대로 전역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오는 4월 첫 재판이 열릴 예정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몸 여러 곳에서 멍자국이 발견된 8살 아이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아동학대 혐의로 친엄마와 의붓아버지가 긴급 체포됐습니다. 강석 기자입니다. 어젯밤 9시쯤 인천의 한 다세대 주택에서 8살 A양이 쓰러진 채 발견됐습니다. A양의 의붓아버지가 심폐소생술을 하며 119에 신고했습니다. 아버지가 CPR을 하고 계셨어요. 심정지 상태였고. 하지만 A양은 병원 치료를 받다 끝내 숨졌습니다. 구급대원이 이 집에 도착했을 당시 A양 몸에서 여러 개의 멍이 발견됐습니다. A양 부모는 아이가 화장실에서 넘어졌다고 주장했지만 경찰은 부모를 아동학대 혐의로 긴급 체포했습니다. 의붓아버지는 경찰 조사에서 A양을 훈육하기 위해 지난해 11월부터 체벌했다며 일부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A양의 친엄마는 학대 사실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이웃 주민들은 아이 울음소리가 자주 들렸다고 말합니다. 맨날 며칠 애를 울리나. 애가 얼마나 잘못했길래 저렇게 애를 울리나. 여자의 목소리였어요. 초등학교 3학년인 A양은 개학 첫날인 어제 학교에 가지 않았습니다. A양 부모는 지난해 한 번도 등교 수업에 보내지 않았고 담임교사의 가정방문도 거절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담임선생님께서 가정방문을 요청했는데 오빠가 아프다 뭐 이런 이유, 집에 없다 뭐 이런 이유로 좀 거부한. 경찰은 국과수에 A양의 부검을 의뢰하고 내일 부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TV조선 강석입니다. 조폭 일당이 5억 원에 가까운 지역 카페 보조금을 가로채다 붙잡혔습니다. 갖은 수법이 동원됐는데요. 사채업자와 짜고 유령 매장을 차린 뒤 고교생 등 1000여 명을 이용했습니다. 지자체는 속수무책으로 당했습니다. 구재영 기자입니다. 경기 김포의 한 전통시장입니다. 20대 A씨 등 20명은 지난해 3월쯤 이곳에 화장품 가게를 열었습니다. 이들은 가격이 싼 상가를 계약하고 지역 카페 가맹점 허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영업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A씨 일당은 전국 6곳에 이런 유령 매장을 차렸습니다. A씨 일당은 사채업자와 짜고 마련한 약 42억 원을 1,300여 명에게 나눠줬습니다. 이 돈으로 각자 지역 화폐를 충전해 지자체로부터 보조금 10%를 받았습니다. 한 명이 10만 원을 충전하면 11만 원을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충전한 지역 화폐는 QR코드를 이용해 A씨 일당이 만든 유령 매장에서만 전액 결제했습니다. 이런 수법으로 4억 7천만 원을 챙겼습니다. 정상적인 거래가 아닌 거지. 수준하지 않고 결제한 이 부분은 현재로서 막을 방법이 없는. 동원된 1,300여 명 가운데는 고교생도 200명 포함됐습니다. 대부분 강요를 받거나 명의만 빌려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조폭들이 나이가 어리고 후배들을 동원해서 활용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쉽기 때문에 이들 고등학생들이 많이 동원된 것으로. 경찰은 A씨 등 4명을 구속하고 공범 16명을 사기 등의 혐의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TV조선 구자영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서울시장에 도전한 열린민주당 김진애 의원이 의원직을 내려놓으면서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이 비례대표 의원직을 승계했습니다. 흑석동 상가 투기 의혹 그리고 이른바 관사 재테크 논란으로 물러난 지 딱 2년 만입니다. 그런데 마침 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이 불거지면서 여권에서도 김 의원의 국회 입성을 부담스러워하는 분위기가 적지 않습니다. 보도에 최지원 기자입니다. 지난해 총선 이후 보이지 않았던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이 국회 기자회견장에 섰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앞에 서니 비로소 조금 실감이 납니다. 김 전 대변인은 지난 2018년 청와대 관사에 살면서 10억 원대 은행 대출을 받아 서울 흑석동 상가를 25억여 원에 산 뒤 1년 반 만에 8억여 원의 차익을 거둔 게 논란이 돼 청와대를 나왔습니다. 오늘도 관련 질문이 나왔지만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제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에게 따로 설명드릴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 전 대변인이 의원직을 승계하는 건 같은 당인 열린민주당 김진애 의원이 박영선 후보와의 서울시장 후보 단일화 협상에 전력하기 위해 의원직 사퇴라는 배수진을 쳤기 때문입니다. 이에 민주당은 뜨악한 반응입니다. 가능한 한 단일화 국면은 충실하게는 하되 빨리 당겨서 결정을 해서 예측 가능한 그런 선거를
야권 단일화도 기싸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로 단일화가 이루어지더라도 국민의힘 기호인 2번을 달아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안 대표는 기호 2번으로 서울에서 7연패했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TV조선 최지원입니다. 청년 취업난이 갈수록 심각해지자 정부가 대책을 냈습니다. 그런데 당장 일자리는 결국 또 공공기관을 쥐어짜는 것이었습니다. 공공기관 인턴에 2만 2천 명, 학교 방역에 1만 명의 단기 일자리를 만들어 청년들에게 공급하겠다는 게 요지입니다. 최원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의 이 직업훈련기관은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IT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인력을 맞춤형으로 교육합니다. 취업이 잘 되다 보니 비전공자들까지 몰리면서 훈련생 모집 경쟁률이 9대 1을 기록했습니다. 정부는 이런 디지털 직업훈련 참여자를 4만 명에서 8만 명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또 컨텐츠 기획과 빅데이터 등 디지털 직무에 청년을 채용하면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도 6만 명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더 많은 일자리, 더 많은 능력 개발 기회를 제공하고 청년에게 필요한 맞춤형 고용 지원과 양질 일자리 창출이 지속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장의 일자리를 위해 학교 방역 요원으로 1만 명을 뽑고 한정과 건강보험공단 등 공공기관 체험형 인턴도 지난해보다 5천 명 늘린 2만 2천 명을 뽑기로 했습니다. 모두 5만 개의 일자리를 공공부문에서 만들 예정이지만 가뜩이나 적자에 허덕이는 공공기관을 쥐어짠 임시 일자리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춤이 넘어가니까 당장 공공에서 단기 일자리 만들고 하지만 더 근본적인 문제는 민간의 활동을 활성화시키는 쪽으로 가야 되는데 코로나19 유행 속에 오히려 잘 나가는 IT 업계보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종에 대한 지원이 아쉽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TV조선 최은행입니다. 미얀마에서 또 군경 무차별 총격이 벌어져 오늘만 최소 9명의 시민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한 수녀는 무장한 경찰을 가로막고 차라리 자신을 쏘라면서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유혜림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얀마 군경이 무력 진압에 나서면서 48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피해 일요일. 쿠데타 반대 시위대를 향해 행진을 하던 무장경찰 앞으로 수녀 한 명이 다가가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입니다. 무고한 사람들을 죽이지 말라며 원하면 나를 쏘라고 호소합니다. 결국 경찰도 총을 내려놨습니다. 하지만 불과 이틀 만인 어제 시위대를 겨냥한 실탄이 또다시 발포돼 최소 3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오늘도 미얀마 전역에서 9명이 숨지는 등 사상자가 속출했습니다. 앞서 아세안 외교장관들이 폭력 자제를 촉구했지만 Respect of human rights, good governance, rule of law, and constitutional government are equally important. 미얀마 군정은 물러서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정권을 뺏긴 아웅산 수치 고문 측은 장관 대행 4명을 자체적으로 임명하는 등 본격적으로 군사정권의 반기를 드는 행보에 나섰습니다. TV조선 유혜림입니다. 미국 한 농촌마을에서 무려 25명을 태운 SUV가 트럭과 부딪혀서 최소 13명이 숨졌습니다. 해당 SUV 정원은 8명이었는데 왜 이렇게 많이 타게 된 건지 성민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SUV 차량 옆면이 종이장처럼 찌그러지고 유리창은 심하게 손상됐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남부 농촌 마을에서 고속도로에 진입하려던 SUV가 대형 트럭과 충돌했습니다. 13명이 숨졌는데 대부분 멕시코인으로 확인됐습니다. 10대 청소년을 포함해 부상자도 다수 나왔습니다. Patients are, of course, going through a little bit of a difficult time, as you can imagine. That this was a major accident, and we are taking care of them in the emergency room department. 사고가 난 1997년형 SUV는 정원이 8명이지만 사고 당시 3배가 넘는 25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한 차에 탈 수 있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적재량을 초과한 무게가 브레이크 작동 등에 지장을 줬을 거라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읍니다. Obviously, that vehicle was not meant for that many people. It's unfortunate that that number of people were put into that vehicle. 현지 언론은 탑승자들이 채소 농장에서 일하는 멕시코 근로자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사고 지점은 멕시코 국경에서 불과 16km 떨어진 거리로 매일 수천 명이 버스로 국경을 넘어 농장에서 일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TV조선 성민혁입니다. 골든글로브 수상의 영예를 하는 영화 미나리가 국내에서 개봉했습니다. 배우 윤여정 외에 한예리의 수상 가능성도 거론될 정도로 해외 호평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국내 극장가에서도 이 흐름을 이어갈지 임서인 기자가 관객에게 물었습니다. 한국적 감성으로 세계 영화제를 휩쓴 영화 미나리가 국내 영화관에 걸렸습니다. 이틀 전 골든글로브 수상 소식이 전해지며 기대감을 품은 관객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상도 타고 우리 배우 윤여정 씨 그 배우 그 연기가 궁금해서 영화 보러 왔습니다. 기대가 많이 됩니다. 관람객은 가족의 소중함을 되돌아볼 수 있었다고 말합니다. 할머니 나오는 편에 되게 감동이 컸던 것 같아요. 저도 할머니가 지금 아프셔서 병원에 누워 있으신데 같이 지내면서 소중한 오는 4월 열리는 아카데미 시상식을 앞두고 전 세계적인 관심도 더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배우 윤여정은 오늘 미국 피닉스 비평가협회상 트로피를 추가하며 연기상 27관왕을 기록, 유력한 여우조연상 후보로 점쳐지고 미국 연예 매체 버라이어티가 여우주연상 유력 후보 베스트 5에 한예리를 꼽는 등 한국인 배우의 동반 수상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극장가의 구원투수로 떠오른 미나리. 영화에 대한 관심도가 미나리를 계기로 해서 높아지고 있고 아카데미 수상까지 이어진다면 장기 흥행으로도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미나리를 향한 해외의 호평이 국내로 이어지며 침체된 극장가의 활력소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나도 네가 그렇게 보고 싶었지. TV조선 임서인입니다. 많은 별들 중에 별 하나가 나를 내려본다. 형제 듀엣 유심초가 부른 어디서 무엇이 되어 다시 만나랴라는 노래입니다. 김광섭의 명시 저녁에 곡을 붙였습니다. 외로움과 그리움이 응축된 식구 어디서 무엇이 되어 다시 만나랴는 한국 현대미술의 한 획을 그은 추상걸작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바로 이 작품이죠. 뉴욕에서 외롭게 작업하던 김환규 화백이 30년 지기 김광섭의 시를 읽고 탄생시킨 대작이라고 합니다. 그는 저녁 하늘에 빛나는 별같이 푸른 점을 하루 16시간씩 일일이 그려서 하나의 우주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친구의 시는 그를 추상화 시대로 인도한 별이었던 겁니다. 결정적 순간, 운명적 시간을 뜻하는 이 독일어는 별 슈테른과 시간 슈텐데를 합친 말입니다. 그래서 국민의힘 김종인 위원장이 윤석열 총장에게 별의 순간이 보일 것이라고 했던 겁니다. 대권 도전의 결정적 순간이 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윤 총장이 검찰의 수사권을 박탈하는 중수청 설치는 힘있는 세력에게 치유의 법권을 제공하는 민주주의의 퇴보이자 헌법 정신 파괴라고 했습니다. 부패를 완전히 판치게 하는 부패 완판이라며 100번이라도 직을 걸겠다고 배수진을 쳤습니다. 그런 윤 총장을 가리켜 김 위원장은 3월 이번 달이 결정적인 순간이 될 것 같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애초에 윤 총장은 이 별의 순간에 별 관심이 없었습니다. 정치의 소질도 없고 할 의사도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 윤 총장에게 별을 띄운 건 사실 집권 세력이었습니다. 당정이 윤석열 찍어내기에 몰두할수록 그의 존재감은 저절로 커진 겁니다. 대통령이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라고 공언하면서 한동안 소강 상태였습니다만 검찰 인사에서 새로운 민정수석이 패싱당하면서 다시 불씨가 살아났습니다. 그러더니 여권이 막무가내로 중수청을 밀어붙이면서 이제 온 산으로 불길이
옮겨 붙고 있습니다. 공직자로서 지금 윤 총장의 행보가 적절한 것인지는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일에는 인과관계가 있고 특히 정치의 세계에서는 본인이 원치 않아도 무대에 오르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윤 총장이 목소리를 높이자 여권에서 중수청 속도 조절론이 나오는 이유 역시 다 그렇고 그런 것이겠죠.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 윤석열은 이제 어디서 어떤 윤석열이 되어 집권 세력과 다시 만나게 될까요? 정의로운 검사에서 우리 총장님을 거쳐 식물총장까지 파란만장한 그 행로의 끝은 어디일까요? 정치판에 뒤틀린 현실, 권력의 아이러니를 그 어느 때보다 실감나게 목격하는 시절입니다. 3월 3일 앵커의 시선은 어디서 무엇이 되어 다시 만나랴 였습니다. 내일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 봄비 소식이 있습니다. 날이 다시 포근해져서 지난번처럼 눈 걱정은 안 하셔도 되겠고요. 비는 내일 오전부터 모레 새벽까지 이어지겠습니다. 해안가와 제주도는 최고 40에서 80mm 이상 많은 비가 집중되겠고요. 그 밖에 남부 지역은 5에서 20mm로 봄비 수준이 되겠습니다. 한편 서울은 날이 흐린 가운데 오전에는 미세먼지가 정체될 수 있겠습니다. 기온은 따뜻한 남풍이 불어오면서 오늘보다 높겠는데요. 내일 한낮 기온은 서울과 대구가 13도, 부산은 1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이렇게 당분간 낮에는 포근하겠지만 아침과 낮의 기온차가 크겠습니다. 면역력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시되는 요즘인데요. 큰 일교차는 면역력에 치명적입니다. 건강에 각별히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3월 3일 수요일 뉴스9은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